입니다. 시멘틱 웹입니다. 시멘틱 웹은 의미 기반의 웹을 의미하고요. 75회부터 꾸준히 계속 나왔다는 거 되겠고, 자, 이제 기존 웹의 기술이 의미적인 요소를 부과해서 기계라는 건 결국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웹의 컨텐츠를 해석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W3C에서 주창을 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페이지 보시면 현재 웹은 HTML 언어로 돼서 자원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또 문서 간의 관계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URL도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 요 이제 웹의 발전 방향을 보시면 누군가가 웹의 4.0을 웹 3.0을 여기 보면 시멘틱 서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멘틱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시멘틱 웹이만 된다고 해서 웹 3.0은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웹 2.0이 소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웹 2.0이 한 것처럼 시멘틱이 돼 있으면요, 내가 검색 안 해도 아침에 내 컴퓨터가 나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찾아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시멘틱 웹이에요. 그러려면 기계가 룰의 설정에 의해서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주려면 지금 현대에 되어 있는 HTML은 안 돼요. 다른 구조의 웹의 표현 방법이 있어야 기계가 찾아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멘틱 웹은 지금 표준화 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구조 자체의 흐름은 크게 바뀌진 않았고, 요 밑에서 위로 갈수록 과제 중심으로 가고, 아직 트러스트나 프로프는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념만 잡혀 있고, 밑에 부분만 로직이 상세하게 잡혀 있어요. 자, 시멘틱의 웹의 구성 요소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땐 URI로 찾아가요. 이 URI 전에 코드는 유니코드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구조가 있어요. 두 번째는 URI로 표시 자체를 통일을 하고, 자, 보시면 기본은 XML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XML 이제 공부를 할 건데, HTML과 XML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HTML은 태그가 정의되어 있죠. 당연히 브라우저가 그 태그가 이미 인식이 되게끔 박혀 있어요. XML은 뭐죠? 태그를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헤더다, 이건 바디다라는 것은 HTML에 정의되어 있지만, 나는 얘는 저자다, 얘는 뭐 판매자다, 이거의 내용은 설명이다, 이 부분의 태그는 원작자다, 이렇게 내가 정의하는 게 XML이에요. 그러니까 XML은 태그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XML에다가 DTD에다가 태그 문법을 정의를 하면 그 DTD를 해석을 해서 밖으로 읽어내는 거를 XML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시멘틱 웹은 HTML이 아니에요. 태그를 정의해서 그 태그를 정의해서 볼 수 있는 XML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태그를 정의하는 기본은 DTD예요. 그러나 DTD에는 우리가 태그만 정의할 수 있지 변수나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ML을 쓰고 태그와 변수까지 정의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로 표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XML 네임스페이스고, 여기는 기본이고 밑에 구조는, 자, 그런데 위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태그는 정의되어 있지만 이 태그와 저 태그의 관계, 예를 들어서 A 책자의 저자가 누구, 회사가 어디고 그 회사에 소속한 저자가 어딘지를 찾아가려면 그들 간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의미에 대한 관계. 걔를 RDF와 RDF 스키마로 표현을 해요. 의미에 대한 관계를. 자, 의미에 대한 관계 위에 뭐가 있냐면, 저자라는 것 자체는 기계가 이해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저자로 했고, 나는 창작자로 했고, 어떤 사람은 원래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은 크리에이터, 어떤 사람은 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처음에 발표한 놈, 이렇게 쓰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전이 왜 있는 거죠?
내가 쓰는 용어나 선생님이 쓰는 단어나 똑같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로 정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내가 국어사전이라도 처음 듣는 단어를 그걸 보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온톨로지는 사전이에요. 즉 그들 간의 의미와 의미 관계에 대해서 정의한 딕셔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백과사전이다. 그 위에, 자, 온톨로지 위에, 이 온톨로지 위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 온톨로지를 찾아서, 보면 2002년도하고 2005년도 바뀌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된 게 아니라 온톨로지가 필요하다라고만 돼 있고, 온톨로지는 일반 용어예요. 자, 시험에 모의고사에 상당히 전에 많이 나온 웹 온톨로지냐 온톨로지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온톨로지는 일반 용어예요. 웹 온톨로지는 시멘틱 웹에 한정을 해서 여기서 잡힌 표준을 웹 온톨로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뒤에 설명이 될 건데, 온톨로지는 뭐냐? 똑같아요. 병원에 가시면 서로 병원 의사들 간에 통용하는 똑같은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병원용 온톨로지예요. 도서관에 가시면 도서관에서 똑같이 쓰는 기준, 뭐 색인이든 분류든 얘도 온톨로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화된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온톨로지화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용어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온톨로지는 웹의 온톨로지고 2002년도에는 온톨로지가 필요하다라고만 돼 있었고 2005년도에는 보시면 OWL, 그 다음에 OWL 룰처럼 온톨로지용 언어를 기본적으로 서전했어요.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 보시처럼 요 밑에서부터 요 위까지를 그려야 돼요. 외워서 기본적으로. 자, 다시. 그래서 온톨로지 요 OW 말고 그 다음에 룰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정보를 보고 웹을 에이전트가 검색을 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의 건강 상태, 요즘에 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내 요즘에 일 이런 거를 가지고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검색을 쭉 에이전트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해서 나한테 갖다 주려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동일 코드여야 되고 태그가 있어야 되면서 의미가 있고 그들 간에 사전이 있어야 되고 룰 설정이 돼 있어야 찾아올 수 있겠죠.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나한테 룰이 이 웹에 대한 룰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위에 로직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프루프와 트러스트라고 웹 자체에 대한 신뢰성까지 있어줘야 돼요. 로직부터 프루프, 트러스트까지는 약간 인공지능 기반 추론까지 가기 위한 향후 과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웹을 나중에 검색을 할 때는 단순 검색이 아니라 추론으로 찾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W3C에서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과제예요. 그래서 로직은 지식 추론을 위한 연구 과제이고 프루프와 트러스트는 신뢰성 보완을 위한 차후 과제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시그네처하고 인크립션은 기본이에요. 당연하겠죠? 웹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하고 웹에 대해서 우리가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웹의 기본이에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거는 URI 유니코드는 아실 거고 XML도 공부하실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XML 다른 부분이고 주로 태그 문법 상세하게 보는 건 RDF하고 온톨로지 정도예요. 그러나 시멘트 웹의 구조를 이해하는 제95회 시험에 문제 나왔으면 이 그림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고 외워서 설명을 해서 하나씩 설명을 풀어서 밑에처럼 이렇게 쭉 해줬다면 점수가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기존의 HTML에서는 전혀 네이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웹을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현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네이버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포털의 검색 엔진의 종속이 돼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검색을 해도 저놈이 원하는 대로 제가 시킨 대로 나을 정보를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 힘을 가지고 광고와 검색 엔진과 상위 사이트를 올리는 거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지. 그러나 미래 이거 왜 안 되냐?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검색 엔진 토픽이 있었어요. 검색의 종류가 자연어 검색, 내용 검색, 의미 기반 검색, 감성 기반 검색 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출제도 됐었고. 그래서 검색 엔진이 룰이 계속 발전이 된 거예요.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나 다 똑같아요. 검색 엔진이 있고 검색 엔진에 규칙이 있어요. 그것대로 패턴해 주는 거예요. 웹을 찾아다가. 그렇죠? 이건 뭐죠? 다 내용 기반에다가 룰 설정을 계속 건 거예요. 네? 그 안에 뭐 이미지가 있다, 뭐 동영상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규칙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엔진에다가 룰을 걸어서 만든 놈마다 틀리게 해석을 해가지고 뱉어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컨텐츠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3C에서는 컨텐츠 자체를 밑으로 스트럭처, 상위 스트럭처로 구조하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애들 필요 없이 동일한 스트럭처로 찾아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웹을 보시면 리소스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은 연관 관계가 href, 여기 가봐야 알죠? 물론 여기에 링크된 글을 보고 유출하는 것 뿐이지.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기술사에 해당하는 정답을 쓰는 방법을 딱 클릭했는데 축구 사진이 나왔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링크는. 여기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데이터와 데이터의 링크 관계에 href라는 태그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시멘티로 가면 이게 depends on인지 generator인지 버전인지 subject인지 creator인지 locate인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내용을 검색 엔진이 뒤져가지고 뱉어주는 거예요. 바뀌면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든 버전이든 정의를 하는 게 RDF 문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웹에는 자원경영 통합이 불가능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합이나 신텍스, 데이터의 재사용 추론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데이터 마이닝, 지식 처리, 웹 서비스. 팁을 좀 드리면 활용 분야는 1교시 3세 번째 답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활용 사례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유형으로 쓰이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 놓고 사례를 부분들을 꼭 1교시 세 번째 답안에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멘틱 웹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콘텐츠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 바꿔야 됩니다. XML로. RDF 선언하고 XML로 만들어야 됩니다. XML로 만들고 RDF로 선언하고 그리고 온톨로지화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는 이제 똑같은 질문 아까 하신 대로 했잖아요. 지금은 주로 판례 같은 거 외부로 구축하려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내용 뒤져야 알잖아요. 그렇죠? 도서 검색, 국가 문헌 이런 쪽으로 주로 시멘틱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기자들은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다 됐을 경우는
훌륭하겠다. 교수나 기자들은 보는 거죠. 할 사람은 나중에 다 여러분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현실에 다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든 블로그를 네이버가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만들겠어요? 당장? 안 만들죠.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 사업. 우리나라에는 특히 판례 부분이 추진됐었어요. 왜냐면 판례가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SI 옛날에 CS로 개발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럼 검색 엔진 또 써야 되는데, 검색 엔진 만들려면 또 다 뒤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온톨로지 사업하고, 밑에 표현 방법을 외부로 하되, XML로 정의하고, XML로 표현하고, RDF로 선언해가지고, 판례 간의 연관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도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국가 정보 사업 있잖아요. 이제 국가의 이제 유적지나 국가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사례가 많아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W3C에서 정의됐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W3C에서 HTML로 정의했지만 안 쓰면 우리가 땡이었었어요. 그러나 모든 기업이 HTML로 다 정의했었잖아요. 대세가 그러니까. 그렇죠? W3C에 정의한 거고 교수들이 참여했고 또 이게 이 대안 말고는 없어요. 이제 뒤에 HTML5가 있는데 HTML5는 태그를 조금 더 많이 정의해 줬고 API 부분을 선언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죠. 정의된 태그대로 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태그도 내가 정의하고 의미도 내가 정의하고 온톨로지도 정의할 수 있는 마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프레임워크대로 RDF의 의미든 태그의 내용이든 상관없이 이 구조로만 돼 있으면 상위의 에이전트, 즉 컴퓨터가 구조를 이해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컨텐츠를 지켜만 준다면 먼 미래에 아니면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일에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 기자들이. 그래서 웹 3.0이라고 우리가 지금 소셜 다음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옛날에 대세일 거라고 했지만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공부는 여러분은 대세가 될지 안 될지는 떠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왜 3.0이라는 게 아까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게 존 마커프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듯 하거든. 또 사실이고 대세만 되면은 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만 이게 되면 지능형 그러니까 웹 3.0을 딱 시멘틱 웹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걸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은 지능형 웹이 되려면 아까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개발형 공개 포럼, 사용자 PC가 서버되는 공유, IP를 서버 인터넷 방송국이 되고 차세대 실명 인터넷 주소 공유 이게 되려면 근간은 시멘틱 웹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웹 3.0이 시멘틱 웹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웹 3.0을 기술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시멘틱 웹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놈이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가지고 딱 찾아오는 그런 표준과 용어가 돼 있더라. 상황 기술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멘틱 웹 이꼬로 100% 웹 3.0은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 기술도 있고 개인화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에이전트도 필요하고 당연히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단말이 필요해요. 이걸 다 웹 3.0으로 봤어요. 웹 2.0은 뒤에 말씀드렸지만 참여, 공유, 개방이잖아요. 내가 참여해 줘야 돼요. 누군가 오픈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2.0은.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찾아가지고 그 웹 콘텐츠를 상황을 인식해주고 나의 개인적인 걸 주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 어디 가든 접속해 쓸 수 있는 환경. 이걸 웹 3.0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꼬르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기 위한 지능 역량 개방 공유 공유주도 이렇게 되는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시험 가능한 거고 출제 기준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보 검색, 지식 네트워크, 인간관계 뭐. 근데 비교표를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표는 요 왼쪽에 있는 거를 그룹핑을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답안을 쓰실 때 비교표를 암기해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뭘 비교할지를 머릿속에 보시고 쓸 때마다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비교표입니다. 자, 그 중에 시멘틱 웹 중에 RDF가 있어요. RDF는 시멘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WCA에 제안한 프레임워크이고, 이게 여기 보시면 38페이지 여러분이 답안을 쓰실 때 중요한 단어, 영어 단어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말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영어로 표현해주면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명확해져요. 특히 키워드라는 게 1교시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영어로 쓰시는, 그러니까 일반 용어도 영어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키워드, 네? 중요한 키워드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인터오퍼빌리티라는 게 상호 운영성이 한국말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오퍼빌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써주는 게 꼭 중요해요. 자, 뒤에 소아가 있는데 약결합이에요. 느슨한 약결합. 결합도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결합도와 응집도 공부하셨어요? 펑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듈이라는 게 출발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부터 시작해서 그 모듈에 해당하는 기능이 CBD로 넘어오고 소아로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을 우리가 할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펑션과 컴포넌트와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할 때 기능 구현을 하는 구조 자체를, 이 펑션에 해당하는 걸 두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 원리적으로 결합도와 응집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아닌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하십니다. 결합도가 간결합이에요. CBD는. 그렇죠? 소아는 약결합이에요. 느슨한 약결합. 이 답안에다 느슨한 약결합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루즐리 커플드. 루즐리 커플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느슨한 결합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쓰실 때 특히 1교시에 나의 키워드 싸움이에요.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교시는 키워드 싸움이라고, 이 시험은 시험의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의 출제 의도를,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공부하면 오래 걸려요. 1교시와 2교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대로 공부를 하면은 가장 빨리 붙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 2번 정도 봐야 이해를 해요. 이 구조가 어떤 식이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서브노트를 만들고 다시 준비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따가 한번 설명 드릴 건데 1교시는 키워드 싸움입니다. 키워드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키워드.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다 필요 없어요. 키워드. 이 지식의 키워드. 이 지식의 키워드가 몇 개이냐. 이 지식의 키워드가 얼마큼이냐. 이 지식의 키워드의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상호 운영성이 있다. 문문 독립성이 있다. 어휘적인 차원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 확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DF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프로퍼티, 스테이트먼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해당하는 리소스는 당연히 뭐 URL이 되겠죠. URL의 프로퍼티 타입이 value가 무엇이다.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RDF라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description 이 해당하는 리소스가 되겠죠.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있고 value가 값이 되겠죠. 홍길동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 해당하는 리소스에 해당하는 내용의 크리에이터는 홍길동이다라고 선언을 RDF 문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 RDF에 대한 40페이지 보시면 스키마가 또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RDF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처음에 가보시면 RDF하고 RDF 스키마가 있어요. XML하고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때 앞에 변수를 선언하는 거하고 프로그램하고 나누듯이 RDF도 태그고요. 그렇죠? RDF 태그를 정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 구조가 있어요. 그걸 스키마라고 그래요. RDF의 태그와 값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을 RDF 스키마라고 하고 XML하고 XML 스키마가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표준은 네임스페이스인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XML의 태그를 정의하는 게 DTD, XML 스키마, 네임스페이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RDF에는 XML 스키마를 쓰진 않지만 네임스페이스를 쓰지만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RDF 스키마와 XML 스키마를 비교를 하는 경우 RDF 스키마는 오브젝트를 관계를 서술하는 프레임인데 문서의 구조, 거기에 대한 의미, 그래서 문서의 구조와 의미를 서술하고 XML 스키마는 XML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서 형식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DF 스키마는 의미를 구조를 하기 위해서 스키마를 만들고 XML 스키마는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하기 위해서 문법 중심으로 만듭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XML 관련된 시리즈가 상당히 많아요. XML은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XML을 정의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HTML 안에 들어있던 각가지를 다 쪼개놨어요. 네? 다 쪼개놨어. 링크도 쪼개놓고 스타일시트 쪼개놓고 포맷 정해놓고 태그 별도로 쪼개고 파일이 다 틀려요. 여러분이 HTML은 이미 다 확정된 다 누구나 이렇게 쓰기로 한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태그든 스타일시트든 링크든 포인트든 포맷이든 그렇죠?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나 XML은 컨텐츠만 있고 태그 따로, DTD 따로, 포맷 따로, 스타일시트 따로, 링크 따로, 파일 별도로 되어 있어요. 다 정의 문법이. 이해하시죠? 이걸 공부를 좀 다음 주에 하셔야 되고 그 중에 포맷을 정의하는 게 XML 스키마다. 네임스페이스는 포맷과 태그를 같이 정의하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시멘틱 M에서는 여기 네임스페이스 XML 사실은 태그와 XML 스키마 이렇게 정의하면은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더 우리가 WCS에서 네임스페이스로 두 가지를 다 같이 정의할 수 있는 문법으로 표준을 잡았어요. 자, 이것처럼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제가 84 했을 때 나왔던 거고 태조 이성계가 남대문을 건립했다를 RDF 형태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RDF에 대한 기본 개념은 시멘틱 웹과 RDF의 구조, RDF의 세 가지 단계, 태조 이성계가 남대문을 건립했다는 것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태조 이성계와 남대문. 남대문의 크리에이트는 태조 이성계. 그래서 RDF로 구현하면은 이 문법대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의미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시면 지금 왜 어렵냐면 최상단에는 나중에 하고 싶은 건 뭐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에이전트가
난 찾지도 않았는데, 어우, 얘가 이런 것까지 찾아줘서 주고, 어우, 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누가 이렇게 아침에 내가 막 아침에 술 많이 먹었는데 꿀물 갖다 주면,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술 먹었는데. 이런 거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시멘틱 웹이. 지나다니는 거 말고 웹 컨텐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까 웹 3.0의 웹 베이스는 시멘틱 웹이 베이스고, 개인화하고 상황인식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면서 나의 상황을 인식해서 웹의 컨텐츠에 찾아다가 날 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웹의 컨텐츠에 찾아다 주는 게 시멘틱 웹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요구사항은 그거지만 걔를 밑에부터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니코드가 아스키든 KO6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코드 자체 통일돼야죠. 찾는 거 URI로 표준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HTML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위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태그 문법이 되어 있는 XML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XML이면서 DTD가 아니라 변수까지 포맷까지 정의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로 얘의 태그와 변수에 대한 문법 정의가 돼 있어야 위에서 RDF에서 그들 간의 저자든 여기 생산자든 이 사람이 무엇을 한 링크든 간에 문법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정의하고 그 문법에 찾아가서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XML을 가져오면 되겠죠. 마치 프로그램처럼. 그죠? 요 위에 뭐죠? 우리가 의학인지 과학인지 아니면 범용인지 도대체 쓰는 용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내가 쓰는 용어와 미국에 쓰는 용어가 틀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온톨로지화. 여기까지가 외우셔야 돼요. 다. 이만큼. 다시 유니코드로 맞춰줘야 되겠다. URI로 단일체계 가져와야 되겠다. 태그 형태, 정의할 수 있는 태그 형태로 XML로 웹이 표현돼야 되겠다. 그것의 태그와 포맷을 정의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겠다. 에이전트가 이해하려면 컨텐츠 간의 링크 관계, 의미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RDF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들도 그 의미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할 수 있는 RDF 스키마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지식을 우리가 사전처럼 분류할 수 있는 온톨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톨로지 언어가 있어요. 온톨로지 언어로 정의를 해줘야 위에서 얘가 프로프든 트러스트든 인공지능이 얘를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고 싶은 게. 그러려면 이쪽에 그쵸. 우리가 누가 정확한 사용자인지 인크립션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웹 자체가. 자,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개념이 바로 전에 2월달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제가 얘기한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 답안이 나왔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 RDF 응용 분야는 자원 탐색, 목록,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내용 평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일반 언어예요. 그러니까 실세계의 모든 객체를 개념화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지식 사전을 온톨로지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톨로지는 일반 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범위 설정하고 지식 획득하고 개념화해서 취합한 다음에 생성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온톨로지 생성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44페이지 일반 온톨로지입니다. 이게 웹의 온톨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소개를 시멘틱 웹의 웹 온톨로지를 여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요 나번까지는 일반 온톨로지의 방법과 개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는 거고, 다만 웹의 온톨로지를 표현할 때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톨로지 모델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톨로지 모델러가 필요하고 생성기가 있어야 돼요. 검사기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추가되는 지식이 생기려면 그 규칙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서 검사까지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웹의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OWL이라는 것이 온톨로지 웹 랭귀지예요. 그래서
의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속성을 정의하고 포맷을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얘 문법은 OIL과 DAM OIL을 베이스로 해서 OWL이 만들어지고, 다시 가보면 요 OWL이라고 하는 자체가 DAML, OIL 문법을 합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온톨로지 문법을 열어보시면 설명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예시로 써라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의미를 이해를 했을 때, 자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우리가 원서를 딱 열어보면 온톨로지 레이어라고 또 분류를 해요. 자,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게, W3C에서 바라보는 시멘틱 웹과 온톨로지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과 대학원생 교수들이 연구했던 분야예요. W3C는 관심은 HTML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게 관심이고, 교수님들은 이 전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면 지식을 온톨로지화해서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교수님들이 많아요. 해외 교수님들이. 그래서 온톨로지 연구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는 시멘틱 웹을 접근하지만 온톨로지를 웹까지 표현해주는 형태의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온톨로지 레이어가 시멘틱 웹의 의미 부분하고 온톨로지 부분이 시멘틱 웹에 나눠져 있지만, 온톨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톨로지와 의미 부여까지를 온톨로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시멘틱 웹 입장에서는 의미 부여하는 부분하고 온톨로지화 하는 거를 나눠서 레이어를 구성을 했고, W3C에는 연구위원들이 있어요. 집행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토론해가지고 스통을 잡는 거예요.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해외 대학 온톨로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표준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온톨로지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을 온톨로지화 하는 표현을, 의미와 온톨로지를 같이 온톨로지로 봤어요. 그래서 온톨로지 레이어를 보시면 로지컬 레이어가 OWL로 표현이 되고, 스키마 레이어가 RDF 스키마가 되고, 데이터 레이어가 RDF와 XML 스키마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아까 시멘틱 웹에서는 XML 스키마를 안 썼죠. 네임스페이스를 썼어요. 제가 요 문서를 왜 넣어서 설명드리냐면,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W3C에서의 표준화되는 연구기관의, 표준화되는 단체의 개념하고, 웹의 온톨로지화를 했던 학문적인 집단의 연구 형태하고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을 보지만 보는 그룹핑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같은 거예요. 온톨로지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DF, XML 스키마까지를 보았고, 시멘틱 웹을 선언한 W3C에서는 온톨로지와 RDF 또는 XML 스키마를 쓰지 않고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를 표준화하겠다. 가급적 네임스페이스를 써라. 라고 표준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헷갈려요, 이 부분이. 즉, 시멘틱 웹으로 보면 XML 스키마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RDF 스키마를 쓰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요 밑에는 XML과 네임스페이스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온톨로지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지컬 레이어가 있고 스키마 레이어가 있고 데이터 레이어가 있다는 그룹핑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룹을 다르게 나눴죠. 그래서 로지컬 레이어에서 포멀 시멘틱이라고 해서 온톨로지를 정의를 하고
그 온톨로지에 대한 스키마를 RDF로 보았고 데이터 레이어 입장에서 신텍스와 포맷을 데이터 레이어로 봤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시멘틱 웹을 만든 사람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그룹과 기준, 표준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도 NIA라고 해서 정보사회진흥원의 클라우드 자문위원이에요. 제가 ISO 표준도 레코멘드하고 작업을 하는데 해보면 너무 웃긴 건 내가 연구한 내용은 없고 이미 연구한 내용에 그룹핑만 해서 던져드려요. 그러면 그게 표준화 작업이 돼요. W3C나 ISO나 똑같아요. 그 과제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모집을 해요. 워킹그룹이라고 해요. 워킹그룹이 생기면 워킹그룹은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그룹핑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 이해하시죠? 시멘틱 웹은 뭐냐면 온톨로지 연구했던 연구위원들이 많았지만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맨 위에 층부터 쭉 만들다 보니까 쪼갠 거죠. 여기 보시면 URI나 유니코드 이런 거 없죠. 밑에서부터 쭉 다 있어야 되니까 A부터 Z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URI부터 유니코드, XML과 네임스페이스, XML 스키보다 네임스페이스가 낫다. RDF 스키 필요하다. 여기에 온톨로지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온톨로지라는 게 꼭 필요하다. 나중에 언어는 정합시다. 뭘로 할지는 정합시다라고 2002년도에 정하고 아마 프로프도 필요하고 트러스트, 로직도 필요하고 프로프도 필요하고 트러스트도 필요하지. 이런 과제를 뭐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전체 셋을 정합시다. 이해하셨나요? 시멘틱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중간에 RDF가 여기 보신 것처럼 의미와 의미를 이해하지만 결국은 온톨로지로 따라가면 사전을 찾아가면 잘 보시면 돼요. 사전에 백과사전을 찾아가서 개의 분류와 색인을 가서 정보를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RDF도 마지막에 그 내용을 보는 부분까지 보기 때문에 온톨로지 레이어로 봅니다. 온톨로지라는 개념에 접근해서는. 그러나 답안 쓰실 때는 가급적 시멘틱 웹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끔 교수님들이 온톨로지 베이스의 시험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행여나 제가 여러분이 답안 쓰실 때 내용을 못 들어서 RDF 쪽을 완전히 빼버리고 쓰실까봐 온톨로지 베이스의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그럴 때는 요 3단계 레이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온톨로지의 요소 기술은 밑에는 당연히 XML과 RDF 위에 있는 메타데이터예요. 위에 추론 규칙, 분류 체계. 자, 여러분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 46페이지에 텍사노미가 있어요. 텍사노미 뭐죠? 분류한 거예요. 우리 사전에 보면 분류 체계 있죠? 기역, 니은, 디귿, A, B, C 분류 체계예요. 이건 쉽지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회사 지식을 분류한다면 텍사노미를 먼저 해야 돼요. 텍사노미의 반대말 폭소노미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폭소노미예요. 거꾸로 정해놓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작업하면서 분류하는 것을 폭소노미라고 해요. 대부분은 사전이나 지식을 만들 때 먼저 분류부터 하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폭소노미는 일단 데이터를 모아봐요. 모아보니 이게 맞네. 이거 A그룹. 또 하다 보니까 B그룹이 또 많아졌어. 이거 A그룹도 쪼개야 되겠다. A와 B를 A-O와 B-. 하다 보니까 A-가 더 많아졌어. 그럼 A-1-1-A 1-1-1. 이게 폭소노미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그룹핑이 또 안 맞으니까 다시 이거를 A-1-1을 다시 A11, A12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보면서 분류를 하는 거. 텍사노미는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예측을 하면서 미리 분류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텍사노미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온톨로지 표현으로는 DML OID고 응용 분야는 이비니스 검색, 커뮤니티 레퍼런스, 버케블러리 사전 정의할 때도 쓰인다. 자, 그래서 이 96회 나왔기 때문에 요 시멘틱 웹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공부를 특히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셔야 될 거는 사실 없어요. 사실은 이 온톨로지, OWL 문법을 제가 표현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한번 열어보시면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의 의견이고, 저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이제 시멘틱 웹이 왜 나왔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 요 안에 RDF 스키마, 그 다음에 XML은 뒷장에 공부하니까 XML과 네임스페이스 이런 형태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웹2.1 하겠습니다.